베네치아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또 욕망에 넘치고 동시에 화려한 그림들이 많아요. 예. 이 누드화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화가들입니다. 티치아노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로마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르네상스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비하면 너무 장중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발디의 사계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죠. 예, 그 고아원의 음악 선생으로 일했답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한 많은 협주곡 중 하나가 사계다. 그 당시에 그 어떤 상류층의 학교도 아니고 고아원 여학생들로 조직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잘했다라는 점도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베네치아 편 어떻게 일부 즐기셨습니까? 그리고 막간에 저는 뭐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또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대로 차도 한잔 하시고 요기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폈으리라고 보는데요. 전원근 교수님과 베네치아 편 2부 순서로 여러분 함께 할게요.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우리는 이제 베니스라고 많이 불립니다만은 한 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이고 그게 중세 이래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고 요새와 같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장르의 예술들이 참 이렇게 조화롭게 전개됐던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2부 시작해보죠. 네. 저희가 1부에서 티치아노 이야기를 했는데 티치아노라는 인물은 사실 90까지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89세 요즘 또는 같으면 91세. 거의 김영석 교수님이죠. 예, 사망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그 자리에 오셨어요. 105세. 그런가요? 그의 스승인 조르조네는 그 흑사병으로 30에 유절했습니다. 죽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원의 음악회라는 그림은 조르조네가 그리다가 미완성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해서 제자인 티치아노가 이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그림 말고도 비슷한 그림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네. 이 그림이 사실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의 그림치고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림의 내용은 뭔가 하면 두 젊은이 목동 같은 이 두 젊은이가 이제 베네치아에는 없는 이런 평화로운 목가적인 전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들의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음악의 신인 여신인 뮤즈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뮤즈가 이 목동 인간 젊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 뮤즈의 존재가 목동인 젊은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 두 여성이 갑자기 이런 누드의 두 여성이 나타났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평온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음악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한마디로 음악과 자연과 젊음과 어떤 여성의 누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목가적이고 전원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무리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또 현실로 이렇게 구성되어질 수 있을 법한. 그죠? 이 그림이 왜 눈에 익는가 하면 바로 에두아르 마네가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풀바디의 점심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그림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풀바디의 점심은 엄청나게 마네에게 평생 동안 씻을 수 없을 정도의 오명과 악명을 안겨줬습니다. 마네가 이제 이 그림을 왜 그렸나 하면 이런 고전을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려진 이런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사상과 정신과 예술관을 담고 있는 그림을 19세기식으로 재해석해보자. 그러니까 고전의 어떤 현대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건데 당시의 파리지앵들은 마네가 고전을 의도적으로 모욕했다.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고전을 악의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림에서
두 사람의 여성은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뮤즈죠. 예, 이 사람들은 신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누드들은 사실 그 그림들이 비너스라던가 뮤즈라던가 현실의 여인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용납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여성은 이런 이상적이고 온화한 자연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초월적인 존재인데 마네는 현실의 여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막 허벅지도 좀 처지고 뱃살도 접히고 너무나도 우아한 여신의 몸매가 아니라 평범한 보통 여자의 몸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 여성이 좀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막 허겁지겁 벗은 듯하게 옷들도 겹쳐져 있고 더구나 이 여성은 정면을 쳐다보면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 데다가 정면을 쳐다보면서 뭘 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뭐 유감 있어? 라는 식으로 정면을 쳐다보면서 도발적인 시선을 보는 이들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세기 파리지앵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모욕받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네가 고전을 현대화, 어떤 19세기의 가치관에 맞춰서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했다기보다는 고전을 악의적으로 비틀어서 자기의 유명세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느 쪽 얘기가 딱 맞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반응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튼 마네에게 영감을 준 작품이 이 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300년 이상의 시간, 350년의 시간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영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보여주는 자연과 인간과 신성함의 무리 없는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나 하면 이제 누드화가 등장할 좋은 구실이 됩니다. 같은 화가인 조르조네가 바로 1510년에 이 잠자는 비너스를 그리게 되죠. 제가 그전에도 이제 누드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드화는 확실히 뭔가 전근대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위치가 현저하게 다른. 그렇죠. 남성이 여성을 완전히 지배하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그림이 누드화입니다. 한마디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남자이고 그림을 갖는 사람도 권력자인 남자이니까 그들은 영원히 이 아름다운 여성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누드화를 제작하게 하고 그 누드화를 소유하고 자신의 거실, 은밀한 방에 걸어놓고 만족감을 취하려고 했겠죠. 화가는 화가의 입장대로 사실 인간의 몸이라는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의 몸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에 가까운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 고대 그리스 이래로 그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들이 이미 남성 누드를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여성의 몸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이 여성의 몸이 현실의 여성의 몸이 아니라 미의 여신인 비너스다라고 포장하면서 그 그림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을 피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뻔히 알고 그림을 사는 사람도 뻔히 알지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그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것이 현실의 여성이 아니라 비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조르조네가 어떤 여성의 실제 누드를 보면서 그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신비로운 고대 그리스가 말하는 이상적인 낙원, 아르카디아 같은 낙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고 얼굴에는 전혀 화장기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완벽한 여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제자인 티치아노가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훨씬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인데요. 예, 완벽하게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눈속임을 하려고 하지만 이 여성은 완벽하게 현실의 여성입니다. 화장을 하고 있고 귀걸이도 하고 있고 팔찌, 머리 장식 다 하고 있고 손에 지금 장미 부케를 들고 있어요. 이 장미 부케를 들고 있는 것은 그녀가 신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큰 집이죠. 좋은 집이에요. 큰 집에서 지금 2명의 하녀가 뭘 정리하고 있나 하면 옷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혼수품 중에 하나가 옷괴였어요. 옛날에 저희가 부모님 세대의 혼수품 중에 자개장이 빠지지 않았던 그렇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하녀가 이렇게 옷괴를 정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여성이 갓 결혼한 신부다라는 의미죠. 무언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는 그림 속의 여성은 눈을 뜨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듯한 시선을 던집니다. 글쎄요. 이렇게 해서 누드화라는 장르가 서양 미술에 등장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누드화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꺼낸 사람들이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네. 화가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의외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 올랭피아. 바로 올랭피아죠. 예. 지금 이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마네 올랭피아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올랭피아는 훨씬 더 현실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누드를 아름답게 이상적으로 그리는 것이 그림의 목적이다라는 조르조네의 누드와 올랭피아는 확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이 그림 속 여성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있고 목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고 한쪽 발에만 비단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을 향해서 도발적인 시선을 던지고 네. 있는데 완벽한 미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니까 그녀는 분명히 현실의 여성인 겁니다. 그림의 뒤에 너무 깜깜해서 거의 피부가 배경과 똑같아 보이는 흑인 하녀가 지금 올랭피아에게 꽃다발을 그렇죠.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올랭피아는 차가운 눈초리로 무시합니다. 올랭피아는 누구였을까? 당시 파리에 인기 있던 고급 창부였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꽃다발을 보낸 사람은 이 올랭피아에게 구애하는 고객이겠죠. 그 고객은 당연히 남자입니다. 이 창부를 고용하는 남자는 당연히 그녀보다 우위의 입장에 서고 싶어 하고. 그렇죠. 재력과 권력이 있겠죠. 19세기 유럽에서는 이런 창부들을 데리고 무도회를 가거나 오페라 극장에 갔을 때 그 남자가 그 여성에게 사준 옷과 보석을 걸치게 함으로써 그 남성의 재력을 과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돈을 많이 번 남자들이 차를 통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과 비슷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급 창부는 철저하게 남자들의 소유물로서 네. 기능해야 하는데 이 올랭피아의 도발적인 시선은 그런 소유물로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남자들을 무시하고 도발하는 듯한 시선입니다. 이것이 19세기 파리지앵들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줘서 네. 작품이 이제 살롱전에서 낙선한 작품들만 거는 낙선전에 걸렸는데 많은 그 남자들이 우산 끝으로 이 그림을 찌르려고 해서 그림을 저 우산이 닿지 않는 무늬에 걸어야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하죠. 그것도 좀 가식인 것 같네요. 예. 모든 것이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 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의 그 누드화의 열풍도 좀 이해하기 어렵고 29세기의 올랭피아에 대해서 당시 파리의 남자들이 보인 반응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대충 그런 미술전에 가서 그림을 사거나 보거나 하는 사람들도 역시 무도회에 저런 올랭피아를 동반하고 갔을 법한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 그림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매우 예. 이중적이군요. 예. 이런 이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 때문에 마네는 죽을 때까지 악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네가 너무 살롱전의 작품이 계속 낙선해서 결국은 1871년에 개인전을 열게 되는데 당시만 해도 개인전은 굉장히 드물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 마네의 개인전에 마네 본인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마네가 멀쩡한 신사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한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마네의 올랭피아의 근원을 쫓아가면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나오고 또 그 근원에는 조르조네의 이 잠들어 있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신을 그린 누드화의 최초의 누드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잠자는 비너스가 등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은 당시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분방하고 뭔가 팔릴 수 있는 아름다운 탐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들이 그리고 특히 어떤 피와 살이 있는 인간 욕망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대담했는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르조네하고
티치아노는 스승과 제자 관계고 네. 사실 몇 년 차이 나지도 않는데 그렇죠. 두 비너스의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이군요. 그렇죠. 예. 티치아노의 그림이 훨씬 더 욕망이 살아있는 그러니까요. 실제로 어떤 실제의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인간이죠.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티치아노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로마에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르네상스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에 비하면 너무 장중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주제, 보통 이제 종교에 묶인 엄청난 주제를 그리면서 그림을 보는 이마저 질식하게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그 권력자들이 누구의 그림을 본인이 교황이나 추기경이 아니면 당연히 티치아노의 그림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가 티치아노를 자신의 궁정화가로 임명하게 됩니다. 카를 5세의 초상을 티치아노가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한 번은 그 초상을 그리다가 티치아노가 붓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황제가 몸을 굽혀서 그 붓을 집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신의 앞에서 몸을 굽히니까 지금보다 화가라는 직업의 어떤 그 위치가 훨씬 더 낮을 때 아닙니까? 티치아노가 폐하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카를 5세가 그 붓을 들어서 티치아노에게 주면서 아니 자네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이 말탄 카를 5세의 초상도 사실 그 후에 계속 그려진 바로크 시대의 군주와 황제 초상의 전범이 되는 작품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카를 5세는 검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흰 말보다 검은 말이 더 성격이 사나울 것 같잖아요. 그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흰 말은 좀 온순할 것 같고 검은 말은 좀 사나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말에 뭐 이 목이나 고개 그 말 두상 자체가 조금 저돌적이네요. 네. 지금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 앞발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나운 말입니다. 하지만 카를 5세는 한 손에 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고삐를 한 손으로만 잡고 있잖아요. 한 손으로 고삐를 잡으면서 이 사나운 말을 간단히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카를 5세는 황금색 갑옷을 입고 투구에 붉은 그 장식을 달았죠. 자세히 보시면 말도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됐고 머리에 붉은 장식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전투에 나갈 때는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나가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나운 말을 카를 5세는 자신의 몸처럼 간단하게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황제인 동시에 장군으로서의 위용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평상시에 화가한테 잘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당연히 화가로서 이 화가의 능력을 카를 5세 같은 황제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에로틱한 아름다운 여성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그림도 척척 그리고 자신을 이런 유능하고 어떤 힘 있는 장군으로 표현하는 그림도 척척 그리니 어떻게 총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티치아노가 많은 어떤 황제를 위한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또 스페인의 펠리페 이세라던가 여러 유럽 군주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그 그림들의 주제가 어디서 오나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은 일단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들은 좀 거대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시기, 질투, 사랑 이런 감정을 다 느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화가들한테 무한한 영감을 줬고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제작됐고 또 그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궁정에 이렇게 걸면 궁정의 위엄도 이렇게 한층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의 군주들이 이때부터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기를 화가에게 청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너스와 아도니스에서 이 아도니스는 사냥꾼이고 비너스는 아도니스와 사랑에 빠지는데 비너스의 만류를 무릅쓰고 아도니스가 사냥을 갔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그 아도니스의 피에서 이제 수선화가 피었다라는 그리스 신화 속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비너스가 아도니스를 말리고 있지만 어리석게도 아도니스는 사냥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구름이 막 해를 가리고 있고 큐피드가 잠들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제 이들의 사랑이 머지않아 끝난다라는 암시를 담고 있죠. 지금 이 뒤로 막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한 약간 취하기 어려운 포즈의 누드를 그림으로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쉽지 않은 포즈도 내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라는 일종의 과시입니다. 이 그림이 시리즈였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시리즈 중에 누드의 앞모습도 그리고 뒷모습도 그리고 옆모습도 그리고 여러 모습을 그린 것이죠. 그 어떤 작품에나 어떤 인간의 욕망이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남성 권력자의 욕망이 담겨있는 그림들이 아낌없이 티치아노의 손에 의해서 창작됩니다. 이 황금비를 맞는 다나에라는 작품에서도 페르세우스의 탄생인가요? 그 페르세우스의 외조부가 아르고스의 왕이 신탁을 받기를 너의 딸이 낳은 아이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고 자신의 딸인 다나에를 탑에 가두는데 어떤 남자도 만나지 못하도록 포기를 모르는 제우스가 다나에의 몸 위에 황금의 비로 내려서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이 잉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황금의 비가 막 내리고 있고 다나에는 마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유작작한 모습이고 옆에 있는 늙은 하녀는 뭐 허둥지둥 이게 막 황금의 비가 황금 동전 같아요. 황금 무슨 금화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낡은 앞치마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저 하녀의 동작과 표정과 다나의 표정이 정말 다르군요. 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옆에 나이든 여자 그 노파를 그림으로써 젊음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기법이죠.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나이 들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들의 이런 능수능란한 작품들이 유럽 다른 데서도 그때 엇비슷하게 그려졌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베네치아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다. 예를 들면 독일어권에서 그려진 같은 황금비를 맞는 다나이를 보면 그림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게 1527년도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오히려 그 황금비를 맞아서 잉태했다라는 것은 약간 뭐를 연상시키나 하면 마리아의 그 처녀 수태를 그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처녀 수태랑 약간 겹쳐지게 그린 그림이고 지금 티치아노의 그림은 노골적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강력한 욕망, 어떤 남녀 사이의 어떤 정열, 열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런 정말로 피와 살이 있는 그림들이 이 베네치아에서 탄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이라던가 뭐 자본이라던가 어떤 생활 수준이라던가 사치라던가 모든 것이 다 베네치아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이네요.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또 욕망에 넘치고 동시에 화려한 그림들이 많아요. 이 화려한 그림 중에 하나가 베로네세가 그린 알렉산더를 만난 다리우스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알렉산더가 과거에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전투를 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우스 대왕은 도망가고 그의 가족들이 잡혀왔는데 이 왼쪽에 무릎 꿇고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인물들이 다리우스 그 대왕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 가족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의 동성 애인이고 알렉산더보다 더 키가 크고 잘생긴 헤파이스티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물이 헤파이스티온이거든요. 이 헤파이스티온에게 이 사람이 알렉산더인 줄 알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알렉산더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저 옆에요? 네, 지금 이 인물이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인물이 알렉산더이고 주황빛 망토를 입고 그늘에 있는 인물이 알렉산더의 친구인 헤파이스티온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리우스의 가족들이 자신들이 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알렉산더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말리면서 괜찮다. 이 헤파이스티온을 딱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또 한 명의 알렉산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안심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렉산더도 그다음에 이 다리우스 가족도 모두 당대의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의상이 아니라는 거죠. 베네치아의 호화로운 가문의 인물들이 입을 법한 의상을 입고 네.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마치 이것은 한 장면, 연극의 한 장면 같습니다. 베네치아라는 도시 자체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화려함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연극 같은 이런 장면에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베네치아에서는 오페라도 일찌감치 그 인기를 얻었고 음악이나 연극에서도 우리가 당장 베네치아 카니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와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런 과시와 욕망이 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그림들은 후대 화가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게 돼서 루벤스가 이 티치아노의 그림을 보고 자신의 스타일로 다듬어서 그린 그림들이 꽤 있죠. 예, 저 둘 다 루벤스 그림이 아니에요? 예, 이 왼쪽이 루벤스, 오른쪽이 티치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의 그림이 먼저 그려졌고 그렇군요. 이 그림을 보고 루벤스가 이탈리아 유학을 오거든요. 그런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 유학을 봐서 약간 그 자신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대선배 티치아노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 딱 봐도 이 왼쪽에 루벤스가 그린 이브가 조금 더 풍만하죠. 아담도 좀 더 몸이 건장합니다. 오른쪽의 티치아노의 그림에서는 아담이 왠지 모르게 이브를 말리고 있는 것 같은데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아담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네,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아무튼 이 루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적이면서 풍만하고 그림을 꽉 채우는 그런 스타일이 티치아노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그린 걸 영감을 얻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저거는 그냥 그 티치아노의 그림을 그대로 자기 어떤 화풍으로 거의 모작을 한 듯한 그렇죠. 느낌인데요. 예. 저작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사실 유럽의 그런 유수의 미술관들을 가보면 그 앞에서 그림을 그 대가들의 그림을 똑같이 베껴 그리는 그 화가 지망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아무나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스케치북 가져가서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술관 측에서 허락을 받은 그런가요? 예, 진짜 화가만 그렇게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부분의 미술관은 모작을 할 때 원래 그림보다 25% 작은 25%나 그 이상 작은 캔버스에 그리게 해요. 똑같은 사이즈로는 못 그리게 합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작은 사이즈로 예. 그려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모작이 유통되는 것을 모작이다.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진품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네.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는 사실 이 베네치아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이 가장 발전하고 우리 눈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때 그러니까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베네치아의 문화적 예술적 수준이 가장 뛰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베네치아 이야기할 때 1571년 레판토 해전을 기점으로 베네치아의 무역항으로서의 위치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무역항으로서의 위치가 쇠퇴하면서 문화적 위상도 조금씩 내려오게 되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가는 것처럼 그 후에도 베네치아의 어떤 문화적 위상은 계속돼서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베네치아를 기점으로 그랜드 투어를 오게 되죠. 그래서 그 그랜드 투어 때 특히 인기가 있었던 화가가 바로 이 카날레토인데 이 그림과 이 사진을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네요. 예, 이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트 교회도 역시 그 흑사병, 그러니까 팬데믹에 끝난 팬데믹의 종말을 기념해서 지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카날레토가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 카날레토의 그림들 이런 그림들은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글쎄 그냥 멀리 보면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이 당시에는 이제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카날레토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나 하면 오페라 극장의 배경막을 그리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서 카날레토는 늘
도시 자체를 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에서 뭐 건물이나 광장이나 사람이나 뭐 이 도제의 궁전을 그린다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도시 자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국이나 독일에서 온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이 당시에는 사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 카날레토의 그림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카날레토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런 그림을 영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도 내셔널 갤러리에 이 카날레토의 방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글쎄요, 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국 귀족들이 그의 작품을 많이 사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날레토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아예 영국 가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그림을 많이 팔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영국으로 1700년대 중반에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런던의 풍경을 그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 것은 카넬레토가 그린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풍경이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국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국은 그들의 눈에 하나도 안 특별하지 않습니까? 맨날 보는 그런 그 풍경을 굳이 그림으로 또 볼 필요가 없고 그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국의 풍경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아름답고 뭔가 그 힙한 것은 베네치아 풍경이니까. 그래서 결국 카날레토는 다시 부랴부랴 베네치아로 돌아가서 다시 이 베네치아 풍경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민을 갖군요. 예. 그랬더니 다시 그랜드 투어리스트들이 베네치아에 와서 카날레토의 그림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화가들도 베네치안들은 훨씬 더 계산적이군요. 야, 나 여기서 이렇게 여행객들한테 뜸뜸이 파는 것보단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안 하고 영국에 갔더니 런던에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랍죠. 그래서 가는 게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저기서 이탈리아에서 뭐 런던까지 서너 시간이면 갈 거리기도 하지만 야, 근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바로 또 돌아가요. 판단을 또 잘못. 뭔가 그 영국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알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는 어떤 군사 강국 또는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치는 17세기 들면서 현저하게 잃었지만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치는 계속 한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가 막 유행했을 때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진 곳도 베네치아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발디의 사계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죠. 그 안토니오 비발디가 그 사제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사제가 되는 사람들이 꼭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미사를 집전하지 않고 어떤 여자 아이들만 수용되어 있는 고아원의 음악 선생으로 일했답니다. 그 고아원의 이름이 산타 오스피달레 델라 피에타라는 고아원인데 그 고아원의 여자 아이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너무 수준이 뛰어났고 그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한 많은 협주곡 중 하나가 사계다. 근데 이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상류층의 학교도 아니고 고아원 여학생들로 조직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잘했다라는 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전반적으로 문화적인 수준이 얼마나 높았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계는 뭐 정말 그죠? 많이 듣는 음악인데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클래식 중에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3악장으로 이렇게 편성한 4개의 협주곡 그 시리즈인 사계인데 그런 유명한 음악도 이제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다라는 점이죠. 비발디가 그 비발디에 대한 기록을 보면 1720년대에는 이 베네치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베네치아 사람들은 너무 유행에 민감하고 변덕스러워서 금방 비발디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더 나은 연주자들이 나오니까 금방 비발디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이제 가난 속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고요. 아유, 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바이올린 잘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원망의 눈빛? 말하자면 요즘도 사실 그렇게 뭐 패션이든 아니면 뮤지컬이든 그런 핫플레이스는 가장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데 네.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스팟이 16세기, 17세기까지 베네치아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가고 싶은 뭐 이렇게 몇 군데 중에 하나를 베네치아로 들어가죠. 꼽는 분들이 들어가죠. 많잖아요. 뭐 오죽하면 1,400만 명이 그 찾아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유럽의 예술가들 특히 화가들이 베네치아를 많이 찾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도시의 표정이 변한다라는 것이 자신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도시와는 너무도 달랐기 그러니까요.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화가인 터너가 그린 이런 아, 베네치아의 터너. 모습. 예. 오랜만이군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터너가 그린 다른 그림들과 비슷하지 않나? 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터너가 그린 영국 바다는 이렇거든요. 굉장히 어둡고 약간 비장하고 예. 폭풍을 치는 그러니까요. 이런 바다가 터너가 그린 영국의 바다인데 베네치아를 본 터너의 시각은 훨씬 더 밝고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그리고 싶었으나 도저히 터너로서도 저렇게 그릴 수가 없는 풍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밝고 온화했겠죠. 바다의 빛이 항상 이 도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떤 영감을 받았을 것 같고 고국의 바다를 그린 시각과 이 베네치아를 보고 그린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화가들 마네가 그린 베네치아. 저 곤도라 지금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역시 색감에서는 마네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세련됐네요, 정말. 네, 정말 세련된 색감이죠. 예. 마네가 그런 올랭피아나 또 풀바디의 점심 때문에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이 예. 되고 항상 악명이 높았지만 항상 저는 마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예.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색에 대한 감각이 그러네요. 진짜 뛰어난 화가였다. 마술사적인. 예. 예. 색을 정말로 잘 쓰는 화가였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림만 봐도 가슴이 확 시원해지죠. 이렇게 어떤 베네치아의 감각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모네도 거의 나이가 칠순이 다 되어서 이제 20세기로 넘어왔네요, 네. 벌써.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모네는 백내장이 좀 심했던 때라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흐릿한데 뭔가 안개 속에 있는 아련한 베네치아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바다의 물결을 그린 솜씨에서 요 그림에서도 이 물결과 그 물결에 비친 두 칼레 궁을 그린 솜씨에서 역시 대가는 대가다 이렇게 원숙하게 그릴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죠. 이렇게 많은 화가들이 베네치아를 사랑했고 베네치아를 네. 많이 그렸는데 그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저희가 이 인물 참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존 싱어 사전트입니다. 예, 사전트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마담 X의 기억나시죠? 추상. 뉴욕 편에서. 네. 이 그림 그려서 파리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이 카네이션 백합 장미 그려서 너무나도 온화하면서 마법과 같은 영국의 서정적인 전원을 파리 편이었나요? 뉴욕 편이었던 것 뉴욕 같아요.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큰 맞아요. 인기를 얻은 화가죠.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의 초상 화가로 이름을 날렸고 많은 귀족 부인들이 그에게 초상을 맞아요. 청탁했는데 사치스럽다기보다 진짜 부자의 표정을 그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예를 들면 이 메이어 부인과 아이들이라는 작품에서 이 여성이 누구인가 하면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의 회장 부인이었다. 예. 다이아몬드 회사의 그 오너 부인이니까 지금 보시면 분홍빛 스커트를 입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죠. 네, 큰 네. 회사입니다. 네, 지금 분홍빛 리본을 메고 있고 어찌 보면 이런 분홍빛 리본과 분홍빛 의상은 이 부인보다는 딸에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 창백한 분홍빛이 이 제법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홍빛 스커트에 잘 어울리는 이 고급한 소파. 이 소파가 루이 15세 시대에 제작된 진짜 앤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와 정말 찐 부자 이런 정말 부자 아니면 진짜 귀족 아니면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조상을 루즈벨트군요. 예, 시어도르 루즈벨트 조상인데 이 루즈벨트와 우드로 윌슨 두 사람의 미국 대통령의 조상을 그려서 그 두 작품이 지금 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있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딱 봐도 표정을 봐도 성격이 급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죠. 느긋한 사람 아니로구나라는 네. 게 느껴지는데 정말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그러면 앉지 말고 차라리 서시고 지금 빨리빨리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층계참에 이 난간에 이렇게 손 얹고 이런 포즈 빨리빨리 취하십시오. 그리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그런 같아요. 지금 아직도 다 못 그렸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상으로 굉장히 바쁜 화가였는데 이 사전트가 이제 부자인 부모 밑에서 미국인이지만 부모가 이탈리아 피렌체로 이주해서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파리로 그림 공부하러 가기 전에 베네치아에서 좀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늘 가슴속에 이제 베네치아 특히 그러니까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베네치아에 가서 그림을 이제 청탁을 받아서 그린 게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통 수채화로 이렇게 수채화로 물 위에서 흔들리는 이런 장면들을 그렸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런 수채화로 몇 번 터치 안 하고 그린 그림인데 진짜 그림 잘 그리는 거구나. 네. 네. 순간적으로 베네치아 인상을 진짜 잘 포착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저 햇볕 그죠? 네, 햇볕이 착 이렇게 잠을 청하는. 그 베네치아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라고 할까요? 그 도시의 표정을 진짜 잘 캐치한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도시를 사랑한 화가로구나라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이런 어떤 물 위에서 곤돌라를 타고 흔들리면서 가는 이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사전트의 그림 제가 좀 좋아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약간 오래된 도시 베네치아의 퇴락한 느낌. 이 그림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안 됐습니다만 아침에 퇴락한 베네치아의 거리에서 걸어가는 외춘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남자들이 흘낏흘낏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그림은 교수님은 뭐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저 그림을 처음 보는데요. 저건 분명히 아침일 거야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근데 그 아침이 밝고 환한 아침이 아니라 뭔가 오래된 도시의 퇴락한 아침이다. 라는 느낌이 들죠. 이 베네치아라는 곳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런 운하의 느낌은 정말 이렇게 밝고 해사하지만 이런 운하에서 보여지는 베네치아 인상과 오래된 뒷골목의 베네치아 인상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 퇴락한 도시의 좁은 골목 이런 느낌을 잘 캐치한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 정말로 이 화가가 베네치아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그런 모습조차도 애정을 담아서 그렸다. 그러니까요. 라는 느낌이 들고 이 퇴락한 거리의 모습에서 저는 뭐가 떠오르나 하면 바로 그 토마스 만이 쓰고 루키노 비스콘티가 만년에 그 영화한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그 에시엔바흐라는 구스타브 말러를 모델로 한 나이든 음악가가 젊은 어떤 그 소년의 미소년의 모습에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갈망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 영화에서의 퇴락하고 낡은 베네치아가 사전트의 그림과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베네치아의 어떤 또 하나의 모습이고 베네치아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산마르코 성당에서 불과 몇 블럭 안 떨어진 그 뒷골목의 모습이 바로 저기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화가로서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베네치아 편을 시작할 때 교수님이 부산 얘기를 하시면서 빛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쩌면 도시의 어떤 그늘을 얘기하기보다는 바닷빛에 팍 반사되어 나는 그죠? 그리고 곤돌라를 모는 그 선원들의 어떤 그 줄무늬 그 색감이 아주 좋은 줄무늬 셔츠와 그리고 산타루시아 그 노랫소리가 막 흥얼거리는 그런 도시의 풍경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베네치아의 뒷골목 어귀에서 우리의 현실 그리고
쇠락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삶의 질곡을 짊어지고 거리를 헤매이는 저 그림의 주인공들로 마감이 됐네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베네치아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네나 모네나 많은 화가들이 베네치아를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베네치아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곤돌라를 타고 가는 뱃사공과 산타루치아의 노래가 들리는 듯한 베네치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막 엄청난 인구 밀도와 또 비싼 숙박과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 관광객들이 가는 것이고 오고 또 오라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어원이 정말로 어울리는 도시가 베네치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와 함께 그리고 베네치아를 중세서부터 정말 켜켜이 예술의 혼으로 장식했던 베네치아의 오리지널 예술가들 그리고 베네치아를 경험한 타국의 예술가들의 그림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트 앤 더 시티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아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 지금까지 한 도시에서 어떤 도시의 역사와 또 그 도시에서 태어난 어떤 예술 사조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다빈치라던가 미켈란젤로라던가 아니면 루벤스라던가 한 예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더 공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제가 무한정 계속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편이 더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번외편으로 하나 번외편을 저희가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일본을 택했는지 살짝 여쭤볼게요. 힌트는 나비 부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페라가 나비 부인이고 어릴 때부터 사실 이 오페라를 좋아했는데 왜 춘향전이 아니라 나비 부인일까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인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군요. 서양 미술사에도 일본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아트 앤 더 시티에도 더러더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전원경 교수님께서 미술사의 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서 일본의 미술 그리고 일본의 미술이 서양과 어떻게 만나는가 그 얘기를 어쩌면 아트 앤 더 시티의 마지막 편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코너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기획도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전원경 교수님과 저희 3프로TV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죠. 오늘은 베네치아를 다녀봤는데 혹시 올 여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 아트 앤 더 시티 번외편 일본 편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